네. 자기만 잘 되면 된다. 철학이 잭슨주의였어. 왔다. 나만 살고 너는 죽는다. 완전히 이거 부임하자마자 이거 저기 돈놀이 하는 거야? 뭐야? 예, 예. 코리아가 패싱된 게 아니라 코리아는 이미 포가튼이야. 피나는 노력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상당한 좀 고통이 예상된다. 모든 걸 다 내가 먹겠다. 미국 내에서 다 생산하고 다 네. 판매하겠다. 미국을 완전히 망가뜨릴 거예요. 조만간 자멸할 것이다. 최강경영 2025년 신년 특집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비즈니스 리더들이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여러 부분들 저희가 함께 다뤄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세 분의 박사님 모시고 같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하늘의 바람을 타고 온 전략고수 천풍거사 인사드립니다. 한국 기업의 열풍을 불어넣을 열풍시사 인사드립니다. 지혜로서 기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있는 해명 박사. 네, 인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야말로 정말 다사다난했던 2024년이 지나고 2025년 새해가 밝았는데 새해 벽두부터 일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박사님들의 지혜를 같이 맞대서 또 우리 리더분들에게 어떤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고요. 트럼프 2.0 시대 그가 돌아왔다. 네, 안 돌아올 줄 알았는데 진짜 돌아와 버렸어요. 전 세계 트럼프 때문에 엄청 긴장들 하고 말들이 많습니다. 트럼프 2.0 시대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그리고 우리나라의 기업들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가 대응 방안을 함께 모색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순서는요. 트럼프 2기의 주요 정책들을 후루룩 한번 훑어주실 열풍지사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트럼프 주요 정책에 대해서 주요 부분별로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20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47대 대통령으로 취임을 했죠. 이번에는 1기 때와 달리 의회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공화당이 우위에 있을 것으로 해서 어느 때보다 높은 파워가 예상됩니다. 통상정책은 세 가지로 볼 수 있겠는데요. 보편 관세도의 트럼프 상호무역법, 대중국 관세. 근데 지금 보면 중국은 10% 관세를, 2월 1일부터 캐나다와 멕시코는 지금 25% 관세를 때리는 등 예상을 능가하는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네, 대중정책은 지금 암정모색 단계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들 지금 예상이 1기보다는 2기가 투자나 연대보다는 경쟁을 치중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까지는 조금 서로 탐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정책은 변화가 좀 많을 걸로 보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와 달리 공화당에서는 인플레이션 감축, 자동차, 바이오, 즉 환경 부분을 폐지를 하면서 산업 부분에 대한 많은 변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국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정정책은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감세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미국 인플레이션이 심상치 않고 또 지금 하고 있는 불법 이민자 추방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이 사실은 인플레이션과 반대되는 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시행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이 됩니다. 이민정책은 트럼프 시절부터 줄기차게 해오고 있고 또 취임하자마자 지금 바로 뭐 공군기에 태워서 추방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불법 이민정책은 강하게 진행이 되고 또 미국 내에서는 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주별로 다른 입장이 있기 때문에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에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이 예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트럼프의 정책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고 표현할지 우리 박사님들이 한 말씀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해명 박사님. 자국 중심의 경제 문화를 어쩌면 공화국을 만드는 게 트럼프의 가장 큰 핵심이다. 트럼프가 율동을 하면서도 항상 외치는 게 있죠. USA. 네. 가장 중심에 있어야 될 거는 미국으로 보고 있고 모든 산업의 중심도 미국이 돼야 된다. 특히 4차 산업 관련된 거, 미래를 선도할 기술에 있어서는 미국을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게 가장 주요 골자이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모든 경제 정책이든 뭐 정치, 사회 문화가 다 같이 움직이지 않을까. 그게 가장 특징이라고 봅니다. 네. 내가 제일 잘 나가. 너 죽고 나 살자. 뭐 이런 느낌. 네. 자, 다음 열풍지사님. 트럼프의 정책은 예상대로는 되지 않는다.
하지만 패턴은 패턴은 있다. 트럼프의 네. 정책이 기존의 어떤 민주당의 뭐 글로벌 정책과 좀 달리 보호무역주의와 미국 우선주의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충격이 이렇게 느껴지지만 트럼프 1기 때부터 트럼프가 줄기차게 주장해온 뭐 관세나 이민이나 이런 부분은 그 패턴대로 진행이 된다. 그런데 이제 지금 중국을 대하는 거 보면 2기 정부가 들어서면서 좀 노련한 이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하. 예상대로는 되지는 않지만은 트럼프가 네. 주장하는 패턴대로 끌고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노련미까지 겸해져서 좀 더 지 원한대로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하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자, 여기에 천풍거사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트럼프를 흔히 이제 또라이라 그러죠. 이제 네. 미친놈이다 그러는데 과연 그 사람이 미친놈일까? 그걸 한번 잘 조사해 보면 저는 트럼프의 정책은 신잭슨주의다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죠. 이 신잭슨. 잭슨이 누구냐면 미국의 7대 대통령이에요. 앤드류 잭슨. 네. 이 사람이 프론티어 이제 개척민들 그 시대인데 대표적으로 반계몽주의죠. 종교 근본주의죠. 쇼비니즘 이런 특징을 네. 가졌어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마가 Make America Great Again 마가의 출발점이 여기에요. 이 사람이 주창한 게 American Creed예요. American Creed. 그러니까 미국을 어떤 신봉하는 신조죠, 신조. 미국의 신조. 이걸 지키는 게 잭슨주의였는데 트럼프가 이 잭슨의 이제 전통을 이어받아서 다시 되살린 거죠. 잭슨주의가 표방한 게 뭐냐면 그 남이 어떻게 되든지 신경 안 써요. 자기만 잘 되면 된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거였고 그래서 내부와 외부를 명확하게 구분했어요. 미국과 난 US 두 개를 구분해서 난 US가 어떻게 되든 간에 US만 잘 되면 된다. 이런 철학이 잭슨주의에서 왔다. 이렇게 보면 이 지금 트럼프가 이제 트럼피즘은 신잭슨주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신잭슨주의를 가지게 된 그 배경이 좀 있어요. 트럼프가 네. 갑자기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독일에서 넘어온 이민자 가정이죠. 트럼프가 태어난 곳도 뉴욕의 퀸스라는 이민자 타운이에요. 대표적인 이민자 가정이죠. 그 가정이 이제 지금과 같은 이제 막대한 부를 일으키는 과정에서 갖게 된. 그리고 자기 그 트럼프 형이 있었죠. 형이 있었는데 마약 중독자로 43세에 네. 죽었는데 트럼프도 어릴 때부터 아주 말썽쟁이였고 상당히 돌출적인 그런 성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잭슨주의가 딱 트럼프에게 맞았던 거죠. 그래서 이 잭슨주의를 근본적으로 쭉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나만 살고 너는 죽는다. 이게 이제 그 미국의 정책이에요. 뿌리가 트럼프 4년 동안 아마 그 정책은 흔들림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중국과 뭐 지금 약간 안정모색이라고 아까 열풍지사님 얘기하셨는데 결국은 중국을 무너뜨리는 게 미국의 목표예요. 목표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한판 붙을 것으로 저는 보고 네. 그럼 그 와중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느냐 이게 나중에 저희가 좀 고민해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트럼프의 정책을 아까 신잭슨주의라고 했는데 자기 이름 트럼프 그걸로도 풀이가 가능해요. 그래서 T 트럼프 트레이드 테리프 자유무역에서 보호무역으로 Reduction of Corporate Tax 세금을 낮춘다. 기업 친화적인 정책. U Undocumented Immigrants 그러니까 불법 이민자들은 다 배제하겠다. 이거. 네. 그죠? 그다음에 이게 이제 마가죠, 마가. Make America 마가. Great Again. 이거 글로벌 리더가 되겠다. 글로벌 리더에서 이제는 모든 동맹 관계를 거래 기반으로 가져가겠다 하는 게 마가의 핵심이죠. 마지막 P, 페트롤리움. 다시 전통적인 에너지로 돌아가겠다. 친환경 네. 에너지를 버리고 전통적인 에너지로 돌아가겠다. 자기 네. 트럼프란 이름에 사실은 이 트럼프의 모든 행정 정책이 다 녹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잭슨주의와 트럼프 이름을 보면 트럼프의 정책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트럼프는 신잭슨주의 그리고 트럼프의 이름만 봐도 어떻게 갈지 보인다. 여러 말을 하셨네요. 네.
자, 그러니까 이제 공통적인 거는 어쨌든 이 트럼프는 그 자기의 지지 기반이 미국의 그 러스트벨트를 중심으로 한 백인 남성들 그런 백그라운드를 놓고 그 미국의 백인들이 아 우리가 여기 이 땅의 주인인 줄 알았는데 야 이거 우리가 뭐 너무 들러리 된 거 아니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트럼프가 그래 그거 내가 살려줄게 그러려면은 결국 외국에 나가 있는 회사들 다 들어와야 되고, 딴 나라에 돈 나가는 거 전부 다 막아야 되고, 조금 강짜를 부려서라도 다른 나라 보고 돈 더 내라 그래야 되고, 우리가 힘 있으니까 내놔라 그러면 지들이 안 내놓을 수 있냐? 일단 우리가 잘 살아야 된다. 사실 따지고 보면은 전 세계에서 지금 주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지 않습니까? 뭐 조금 그러면은 지들이 달러 풀어가지고 쓱 했다가 다시 또 달러 걷어들이고 이래 달러 패권 가지고 세계 경제를 쭈물락쭈물락 하면서 실익은 자기들이 다 챙기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 모양이죠. 근데 이게 이 문제가 미국의 그 중산층이 무너지고 러스트 벨트를 비롯해 가지고 백인들이 많이 좀 빈곤층으로 내려가고 하는 게 미국 자체 내에서 부익부 빈익빈이 심해지고 경제 분배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걸 자꾸 밖으로 다 돌리는 그런 좀 억지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무나 말씀해 주시죠. 사실 실리콘밸리로부터 시작됐다고 저는 보는데 벤처 캐피탈들이 이제 등장하면서 네. 심한 경우에는 투자 금액의 600배, 700, 네. 800배 수익을 거두는 이제 벼락부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많은 뭐 갑부들이 어마어마하게 생겼죠. 네. 이 테크라는 기술의 주류에 합류하지 못한 중산층들은 사실은 그 간격을 좁힐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시간이 갈수록 점점 벌어지면서 아까 빈익빈 부익부로 이제 표현했지만 빅테크 기업들의 부와 난테크 이 제조업체 무너져가는 중산층들의 부의 간격이 점점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숫자로 따지면 중산층들의 숫자가 훨씬 많죠. 빅테크 갑부들은 숫자가 몇 명 안 되는데 그렇죠. 정치적으로 트럼프가 그런 환경을 좀 활용해서 대통령이 됐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일론 머스크가 공동 대통령이니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런 빅테크 파트너를 자기 옆에 두고 지금 하는 말을 보면 사실 중산층을 돕겠다는 말과는 좀 이율배반적이거든요. 저는 트럼프는 자기 재산도 한 7조 넘는 재산 갑부에다가 이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 하고 싶은 말을 막 하는 거죠. 막 하는 거라서 네, 네. 저는 별로 신뢰를 하지 않아서 뭐 앞으로 어떻게 될까는 모르지만 굉장히 쇼비니즘 그런 좀 국수적인 생각 때문에 결국 자멸할 것이다. 한 1년, 2년 있으면 트럼프는 제가 볼 땐 자멸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봅니다. 저 관종기가 다분하지 않습니까? 뭐 반연예인 비슷하게 People You're Fire 뭐 이걸로 아, 유명해져 가지고 어프렌티스인가? 어프렌티스라는 네, 어프렌티스. 예. You Fire 이거로 유명해져 가지고 대통령 후보까지 간 거잖아요. 그리고 뭐 한난 얘기가 진짜 그 못 사는 사람들 중산층이었다 무너진 그런 사람들 위한 정책인가 정책들 보면은 뭐그 세금 감면 이런 것도 보면은 부자들 감세해 주는 거 아닌가요? 자, 우리 해명 박사님 말씀 한번 들어보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표면적으로 표를 얻기 위해서는 중산층에 대한 정책을 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인 트럼프 일기에도 혜택을 본 거는 다 또 그 상위층에 있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네. 아마 그 기조는 똑같이 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일론 머스크도 뭐 본인의 사업이든 여러 가지 방향성을 봤을 때 트럼프와 손을 잡았던 거고 지금은 뭐 초기이긴 하지만 벌써 이제 불협화음이 나타나는 것도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할 수도 있는데 보여주기식의 중상층 정책은 나올 수 있겠지만 실질적인 정책들은 결국은 부유를 갖고 있는 층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본인 자체가 태생 자체가 그렇게 태어났었고 그걸 누려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분들이 클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태생 자체가 그냥 자기만 잘 살면 되는 네, 말씀. 지금 바이든 행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이 있는데 대중국 정책이나 관세 정책은 계속 이어져 올 걸로 보입니다. 뭐 결국 바이든 정부의 외교 정책도 트럼프 1기 외교 정책에서 힌트를 얻은 바. 그런데 이제 산업 정책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네. 뭐 환경 정책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
그래서 저도 천풍 교사님 말씀대로 과연 트럼프가 헌법의 어떤 규정을 통해서 지금 연임을 같이 준비하고 있다 이런 부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엄하는 거 아니야, 계엄. 그렇다 그러면 지금 트럼프 2기에는 산업 정책은 바이든과 달리 갈 수 있지만은 연임을 하게 될 경우에는 지금 천풍 교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빅테크 기업과 같이 이렇게 공동 포조를 맞출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다시 또 연입을 한다 그러면 그때는 산업 정책이 빅테크 쪽으로 좀 돌아가지 않겠느냐. 지금 현 시점으로서는 산업 정책 부분을 어느 정도 갈 것으로 이렇게 좀 봅니다. 거기에다가 어젠가요? 뭐 갑작스럽게 트럼프가 무슨 그 코인을 또 발행을 했다 그래가지고 지금 또 난리던데. 뭐 완전히 이거 부임하자마자 이거 저기 돈놀이 하는 거야? 뭐야 이거? 이거 돈놀이 하는 거 아닙니까? 천풍 교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돈이 많은데 뭐 돈놀이 하겠어 하는데 일단 자기 이제 생각이 처음부터 이제 코인 그 가상화폐를 지원하는 것이 이 사람은 또 자기 소신이었고 그러니까 뭐 아마 게임 삼아서 하는 거라고 저는 봐요 보고. 아니 이게 이거 암호화폐 코인 업계를 위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보면은 암호화폐 거래소에 그러니까 코인코너 데니스 스코 CEO가 코인에 대해서 잘 모르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그가 우리 업계를 조롱하고 있다는 내 의견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래서 그렇게 안 좋아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요. 예. 물론 그거 덧붙여 얘기하면 트럼프가 지금 발행한 거나 멜라니 여사도 마찬가지지만 민코인이거든요. 민코인은 어차피 예. 쓸 수 없는 아무 쓰잘데기 그러니까. 없는 코인인데 그 예. 가격이 폭등한다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좀 전에 우리 최강 코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코인 시장을 뒤흔드는 코인 시장이 이렇게 불합리한 시장이었나를 오히려 역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과연 이게 코인 시장을 위한 정책이냐 아니냐는 또 나중에 이제 살펴볼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와이프도 취임 하루 전날 지 민코인을 발행했어. 영부인은 취임 하루 전날 민코인을 발행하고 트럼프는 취임하자마자 민코인 발행하고 뭡니까 이거 진짜. 네. 자, 그건 그렇고 이제 우리가 뭐 미국이 어찌됐든지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나라입니다. 그죠? 자, 우리나라 문제를 좀 더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국에 과연 어떤 영향이 미칠지. 첫 번째는 미국 국익 최우선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 떨거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이제 떨거지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열풍지사님. 북미 관계에서 소위 말해서 직거래를 하겠다는 것은 수시로 또 북한과 이야기하겠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1초도 안 돼서 답을 할 만큼 계속 지금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내부 사정, 일본도 어떤 일본의 그 내부 사정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북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바로 직거래가 될 거다. 그걸 지렛대로 삼아서 우리나라의 각종 방위비 분담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술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네, 결국 이제 돈 더 내놔라. 자, 다음 얘기. 보호무역주의 강화, 친환경 규제 완화. 예, 이것 때문에 지금 ESG 업계에서도 지금 난리가 난 것 같은데요. 여기 관련해서는 해명 박사님이 한 말씀 해주시죠. 다른 주제보다도 저희 기업들 그리고 중소기업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아마 경제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보호무역주의에서 한 단계 좀 더 들어간다고 보면 결국 무역이라는 거는 다자간의 무역 체계에서 갈 거냐 아니면 양자 협상 구조로 갈 거냐인데 트럼프의 지금 최근의 흐름이나 기조를 봤을 때는 아마 양자 협상 쪽으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기존의 WTO 같은 다자간의 무역에서 중견 작은 국가들이 묻어갈 수 있는 정책들이 실은 양자 구도에서는 아마 불합리한 협상들이 많이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그 안에서 또 무역적인 불균형은 더 심화될 거기 때문에 실은 저희한테 가장 크게 미치는 거는 다자간의 무역 체계가 완화되면서 양자 협상에 의한 불균형이 심화될 거기 때문에 이거에 따른 기업들의 여파가 상당할 거다라고 봅니다. 네, 예, 다자간이 아니라 양자 간의 협상을 통해서 기울어진 운동장 힘이 많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손을 많이 볼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천풍 거사님 말씀 듣겠습니다. 트럼프가 이제 취임식 날 그 이벤트를 했죠. 행정명령 그 취소하고 이러면서 자기 사인한 펜 막 뿌리고 이런 뭐 이벤트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보면
바이든 행정명령 한 70 몇 건을 이제 무효화시킨 게 첫 번째. 네. 그다음에 두 번째 했던 게 정부 체제 개편 효율화. 요게 한 상당히 숫자가 있었어요. 사인한 것 중에. 그다음에 환경 에너지, 천연자원. 요쪽이 상당히 비중을 차지했어요. 그 대외 정책, 무역, 안보 이런 쪽은 사실 이 사람이 그날 취소한 그 부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를 못했어요. 이 부분이 어떤 점을 시사하느냐 보면 초기에는 적을 만들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이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네. 문제가 없는 쪽으로 일단 먼저 사인해서 다 취소하고, 물론 파리 기후협약은 빼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일단 부드럽게 이제 진입을 하고, 아마 차츰 아마 우리 아까 해명 박사님 이야기한 대로 양자 협상을 통해서 입장을 넓혀 나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게 이 환경에너지, 천연자원 이쪽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기상 쪽 컨설팅을 많이 하다 보니까 기후 변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파리 기후협약에서 탈퇴했다는 거는 이미 늦어버린 그 지구 종말 시계, 그 시계를 더 단축시키는 그런 효과이기 때문에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신적 순주의가 딱 맞는 것 같아요. 쇼비니즘, 자기밖에 생각하지 않는 그런. 네. 그러니까 지구에 대한 생각이 없는 거죠. 이런 그렇죠. 사람은 정말 미친 놈이다 이렇게밖에 판단할 수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지구야 망하든 말든 내 임기만 잘 넘기면 되고 나만 괜찮으면 되고. 지금 그 LA 산불도 사실 이 기후 문제 때문에 발생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죠? 요즘 코리아 패싱이라는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네, 코리아가 패싱된 게 아니라 코리아는 이미 포가튼이야. 트럼프의 머리에서 안중에 없어. 코리아는 없어. 그러니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참 살기 위해서 참 네. 정말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 지금 우리나라는 트럼프에게 수금 대상 정도지 뭐 대단한 무슨 의미가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또 이렇게 보이는데요. 자, 다음 주제 또 보겠습니다. 주요 산업별 어떤 영역도 있고 과연 이 트럼프 시기를 살아서 넘어갈 수 있을까 싶은 그런 산업 영역도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열풍지사님이 정리 한번 해주시죠. 기존의 산업정책 부분에서 지금 반도체나 전지 부분은 지금 확실하게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반대로 뭐 AI나 우주 방산, 뭐 바이오 이런 부분은 호재가 예상됩니다. 특히 앞으로 이제 중국과의 어떤 무역 분쟁이 벌어지게 되면 기존에 중국이 담당하던 중간재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중간 정도의 기술이 필요한 부분의 시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한국의 어떤 입지가 더 확장될 수 있느냐 아니면 줄어들 수 있느냐 이런 부분 영향이 보이십니다. 저희가 이제 중국만 신경을 쓰잖아요. 제조 강국으로 이제 굴기하겠다 이런 정책을 피는데, 사실은 인도가 오래전부터 중국을 뛰어넘기 위해서 그런 정책을 썼어요. 중국하고도 부딪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인도하고도 많이 부딪힐 것이다 이렇게. 네. 인구가 많잖아요, 일단 인도는. 그리고 IT 강국이기도 하고 쉽게 어쩌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우리 열풍지사님이 하나를 빼먹었어. 두 개를 빼먹었네요. 조선 부분은 확실하게 우리가 호재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중국으로 갔던 여러 가지 조선 수리, 그런 정비 이런 쪽은 뭐 한국으로 올 가능성이 크다. 물론 이제 정치인들이 좀 잘 협상을 해야 되겠지만, 두 번째는 우리가 참 무시하기 쉽지만 이 엔터 산업이 있어요. 엔터 산업. 요즘 오징어 게임 2가 정말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 우리는 이 소프트 파워, 트럼프는 하드 파워 쪽은 굉장히 압력이 센데 소프트 파워 쪽은 거의 관심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프트한 쪽으로 문화, 뭐 식품 이런 소프트한 쪽을 좀 파고들어야지만 우리에게 좀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뭐 어렵긴 하지만 제조업은 확실하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트럼프 시절에는. 일단 이게 스킬 베이스의 그런 그 날리지 중심의 그런 산업들은 여전히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좀 더 소프트한 쪽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이셨고, 조선 K컬처 쪽은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셨습니다. 자, 한국의 우리 그 비즈니스를 하시는 비즈니스 리더들은 우리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그리고
오늘 쭉 얘기 나온 것들 중에서 어떤 걸 특히 주의 깊게 봐야 될지 이런 얘기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명 박사님 말씀 먼저 들어볼까요? 뭐 시사점이라고 하면 일단 산업 부분만 놓고 본다고 하면 그러니까 전체적인 네. 방향성에서 본다고 했을 때는 참 안타깝게도 저희 나라 산업만 놓고 볼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결국은 그렇죠. 예. 대중무역 관계, 특히 글로벌 공급망이 어떻게 재편될 거냐. 서풍 과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아직은 국내에 대한 행정명령 위주로 해서 정비를 했다고 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무역에 대한 이제 협상들이 이루어질 텐데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거의 없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안타까운 네.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공급망 재편에 따라서 우리 산업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안에서 살아남기 위한 피나는 노력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힘들 것이다. 말씀. 자, 열풍지사님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업종별로 어떤 업종은 수혜를 받는 업종이 있고 어떤 업종은 상당히 어려운 업종에 있다. 지금 관세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수익률이 저하되는 소위 말해서 채산성이 떨어지게 되는 업종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좀 고통이 예상된다. 그래서 지금 아직 뭐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은 뭐 이런 부분을 좀 슬기롭게 해줘 나갈 수 있는 그 중에 체제를 강화할 수 있는 우리가 강점을 가질 수 있는 쪽으로 산업을 빠르게 재편하는 노력이 좀 필요하겠다.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천풍교사님 통상 조건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까 공급망 그 부분하고 연결된 건데 이제 전략적으로 보면 이제 카플링, 디카플링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그래서 이 WTO 체제에서는 이제 카플링 체제죠. 모든 국가가 자기가 잘하는 분야를 이제 집중해서 이제 분업화해서 전 세계가 같이 잘 먹고 잘 살자. 이게 카플링 체제였거든요. 근데 지금 트럼프는 전형적인 스트래티직 디카플링이라고 부르는 전략적으로 모든 공급망을 단절시키는 이런 전략을 피고 있어요. 아하. 그 말은 뭐냐면 예전에 우리가 이제 그 경영 고수열전에서 쭉 봤죠. 수직적 통합화를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A부터 Z까지 모든 걸 다 내가 먹겠다. 미국 내에서 다 생산하고 다 네. 판매하겠다. 그러니까. 이 전략이죠. 그게 다 갖고 와. 아니, 디카플링을 해버리면 사실 한국 기업이 커플이 되지만 어딘가 연결이 돼서 들어갈 그렇죠. 텐데 네. 디카플링 되니까 뭐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엔비디아 비슷한 그런 기업들을 빨리 키워가지고 이제 국내 시장이 좀 부족하지만 아세안 쪽을 신남방 정책을 좀 피면서 아세안 쪽을 하나의 시장으로 묶으면서 수직적 통합 이런 전략을 적극적으로 피해나가면 중소기업들도 뭐 좀 살아날 길이 어느 정도 있지 않겠나. 특히 제가 이제 금년도에는 아마 라오스를 자주 가게 될 것 같아요. 라오스 같은 나라는 굉장히 친한적이거든요. 친한. 한국 사람들 그렇죠.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나라들, 그다음 캄보디아나 뭐 방글라데시 뭐 이런 나라들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좀 진출을 하고 이 전체를 우리가 공급망으로 묶어서 수직적 통합을 한다면 뭐 미국과 이제 디커플링 되더라도 사실은 뭐 완전히 끊어지지는 않으니까 거기는 이제 좀 끈만 유지해 두면서 우리의 주력을 좀 옮겨가는 그런 전략을 물론 이건 중소기업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그죠? 이게 정부가 이걸 좀 밀어줘야 되는 일이긴 한데 그런 차원에서 중소기업 CEO들도 미리 좀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각화해야 된다 선을 그렇죠. 이런 얘기들을 중심으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금융시장 변동성 이 부분은 우리 열풍지사님이 좀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금융시장 부분이 감세 정책과 지금 어울려서 이민자 추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금 취임을 하자마자 인플레이션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러 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는 본인이 생각하는 정책이 어떤 인플레이션 저하하고 이렇게 매칭이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금융시장의 변동 가능성은 지속적으로 좀 있을 걸로 보입니다. 다만 금리 인하를 당분간 좀 숨고르기를 할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에 따라서 저희 나라 금리가 이제 어떻게 가느냐. 저희도 이제 금리를 인하를 해야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가 이제 인플레이션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 나라도 이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 미국의 감세 정책이나 이민 정책 이런 부분과 맞물려 가지고 금융시장 부분은 계속적인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네. 요거는 좀 우리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아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증가할 우려가 높기 때문에 예의주시해야 된다. 말씀해 제가, 주셨고요. 자, 네, 제가 말씀하십시오. 제가 한마디 붙인다면, 이 네, 트럼프의 뒤에는 월가가 있어요. 저는 이번에 임용된 여러 가지 장관들도 보면 월가 출신들이 많아요. 네, 월가 출신들이 가장 바라는 게 뭐겠습니까? 금리를 낮춰주는 규제 거죠. 완화. 금리를 그렇죠. 낮춰주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돈놀이를 해야 사실 되니까. 인플레이션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열풍지사님이 면밀히 주셔야 된다. 그렇지만 저는 100% 금리 인하 쪽으로 간다. 이렇게 예상을 해요. 왜냐하면 월가 사람들이 요새 계속 만나면서 금리 인하를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거든요. 트럼프도 표를 얻으려면 계속 월가하고 친하게 지내야 되니까 제가 볼 땐 조만간에 아마 금리 인하가 추가적으로 아마 되면서 그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되겠죠.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트럼프는 자멸할 수밖에 없다. 1년 아하. 아니면 2년 내에 트럼프의 정책은 무너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인플레 때문에요? 인플레 네, 때문에? 인플레 때문에 그러면 경제가 구조가 완전히 바뀌어요. 디카플링이라는 말도 안 되는 정책은 미국을 완전히 망가뜨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미국 국민들의 큰 반발에 시달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아니, 지금 보면은 물가가 올라갈 만한 거리들밖에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뭐 자기는 뭐 저 바이든이 저 물가도 못 잡고 뭐 저거 하지만은 지금 트럼프가 내세우는 여러 가지 기조나 정책들을 보면은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자꾸 가는데 중국이랑 또 이렇게 대립각을 세우면은 또 세금 때리고 하면은 자연히 물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또? 그렇죠. 네. 자, 다음 네 번째 산업 전반 개편 부분은 우리 해명 박사님이 또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가져가게 될 산업 정책을 뭐 긍정적인 측면하고 부정적인 측면으로 놓고 본다고 하면 이건 미국 내를 이제 네. 상대로 평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뭐 리쇼링을 통해서 제조업에 대한 부활은 분명히 가져가려고 할 거고, 근데 거기서 오는 패단은 좀 전에 우리 청풍 거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지속적인 물가 상승을 가져올 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정책이 실패로 가져갈 부분이 큽니다. 또 하나 이제 미국이 이제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에너지 자립이죠. 그래서 이번에 기후 협약도 탈퇴하면서 석유든 천연가스, 특히 석유 같은 경우는 생산량을 늘린다는 말 한마디로 이미 원유값이 떨어졌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정책들, 그리고 분명하게 이제 이번에 오라클 뭐 회장하고 손정희 회장도 같이 함께 발표했던 AI 7천억 네. 달러 투자. 결국 기술 패권을 놓치지 않겠다. 누구로부터? 중국으로부터 놓치지 않는다는 거고, 결국은 종국적으로는 미국이 패권을 가져가겠다는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 갖고는 트럼프가 미국 내에서는 여러 가지 또 긍정적인 산업 부분의 변화는 가져올 거지만 결론적으로는 산업적인 전반에 어려움을 가져올 거고, 뭐 부정적인 측면을 본다고 하면 가장 컸던 거는 이제 글로벌 공급망에 혼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정책들이다, 이거는.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가장 중요한 이민 정책은 이제 시간 관계상 못 다뤘지만, 이민 정책에 불균형이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들, 본인이 고집하면 고집할수록 실제로 노동시장은 불균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미 불균형이 많은 상태에서. 네.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아마 산업 전반에서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공급망도 어려워지고 그리고 저가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이민자들도 수급이 안 되고 나가야 되고 그러면 결국 그것도 물가 상승의 압력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네요. 맞습니다. 네. 한국 주요 산업의 구조 개편을 위한 기회로 우리가 활용 가능하다라는 측면에 대해서 또 한 말씀씩 듣고 마무리를 지으면 얼추 오늘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열풍지사님, 한국 주요 산업의 구조 개편은 어떻게 기회가 된다는 거죠? 결국은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봤을 때 중국이 미국에 대한 영향력, 기술을 대체할 수 있는 부분에 우리 한국에 어떤 기회가 생긴다, 여지가 생긴다 이렇게 보고요. 뭐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는 조선이나 방산이나 뭐 원자력이나 이런 부분이 되겠죠. 다만 좀 우려스러운 거는 미중 무역 전쟁의 어떤 분쟁 시기에 우리나라의 입장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양쪽으로부터 어떤 공격을 받는 이런 입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구조 개편의 기회는 분명히 있지만은 그 단계마다 국가의 그 운영 방향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위기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너무 점잖게 얘기해 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물론 기회도 되고 있을 수 있고 위기도 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어찌해야 되는 것인가 마지막 이렇게. 이야기입니까? 마지막 이야기하면 뭐 준비한 이야기가 한두 마디 예. 있습니다만은. 네, 자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결론 부분을 좀 같이 한 번씩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방금 뭐 말하신 김에 열풍 기사님 결론 한번 내주시죠. 호랑이한테 물러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정신만 차려서 살 수 있는 분위기냐? 지금 상당히 좀 엄중한 분위기다 이런 부분 말씀드릴 수 엄중한 있고요. 분위기. 네. 분명히 찾아보면 기술이라든가 공급망 부분에 대한 기회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 네. 한국 지금 정부 자체가 미국이나 중국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한 입장, 방향이 지금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데서 오는 리스크가 오히려 더 커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네, 예. 시장에 대한 기회, 무역 관세료에 대한 어떤 어려움보다는 미중 전제 간의 우리나라의 어떤 입지, 스탠스에 따라서 어떤 내용이 정해질 것이다. 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참 우리나라 지금 리더십의 부재인 상황이나 다름없는데요. 자, 우리 또 해명 박사님 결론 한번 말씀 또 들어야 되겠습니다. 해명 박사님. 산업이라는 게 이제 주기적으로 이제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뭐 저희가 언제 뭐 네. 반도체가 최강이었고 자동차가 최강이었습니까? 이제 앞으로 저희가 준비해야 될 거는 미래에 어떤 먹거리를 우리나라가 가져갈 거냐의 부분인데, 지금도 간단히 뭐 틈새 시장을 노리고 이제 전력 사업들이 이번에 그 오라클 회장 얘기한 그 데이터 센터를 이제 많은 곳에 미국 내에 짓다 보니까 전력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기존에 이제 노후화된 네. 전력 사업들에 대한 그 변화들, 또 우리 이런 기반은 또 저희 나라에서 이제 경쟁이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최근에 LS전선이 주가가 오른 것처럼 산업도 이제 계속 네. 재편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에 놓여 있다. 안타까운 거는 어떤 명확한 우리 미래 산업에 대한 비전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보이지 않는다는 게 자동차와 반도체를 뛰어넘을 그런 부분에서 좀 안타까운 현실이 아닌가라고 해서 뭐 마무리 지을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현실. 자동차 반도체와 뛰어넘을 뭔가가 나와야 되는데, 네, 자 안타까운 현실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천풍과사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예, 안타깝네요. 말 들으니까 안타까운데 사실은 이 잭슨주의가 나와서 이제 신잭슨주의라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신잭슨주의. 예, 그럼 잭슨주의가 성공했으면 신잭슨주의가 나올 리가 없겠죠. 그죠? 그렇겠죠. 잭슨주의는 100% 실패했어요. 왜? 세상에 독불당군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신잭슨주의도 조만간 자멸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럼 그 기간 한 1, 2년 동안이 정말 지옥 같은 그런 이제 시간이 될 거예요. 한국 기업들에게는. 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잭슨주의가 이제 1830년 40년 그때인데 그때 어떻게 망했냐면 유럽 때문에 망한 거예요. 유럽 때문에. 유럽의 힘이 밀려가지고 미국이 길을 못 쓴 거죠. 그때는 지금만큼 뭐 이렇게 초강대국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땐 지금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이 유럽과 이 한국은 정말 친하게 지내야 되고. 네. 그래서 이번 다보스 포럼에 김동연 지사 한 명만 갔다고 그래서 참 뭐야 유럽을 이렇게 무시하는 거야 이렇게 저는 참 그게 진짜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의 우방이 될 수 있는 유럽을 그렇게 못 본 채 하다니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유럽에 굉장히 좀 더 좀 집중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 남방 국가들을 좀 신경을 써야 되면서 저는 안타깝지만 한국에게 기회가 있다. 한국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뭐냐? 눈치 작전이죠, 눈치 작전. 그죠? 네. 눈치가 좋잖아요. 그죠? 우리는 눈치가 빠르잖아요. 근데 지금 트럼프 시대에는 요 1, 2년간은 정말 눈치가 빨라야 돼요. 그죠? 정보전이 정말 필수적으로 정보에 대한 그 확보 능력, 이게 정말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그래서 정말 우리는 국가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정보원이 되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왔답니다. AI를 활용해서 빨리빨리 분석해서 기민하게 대응해서 틈새를 뚫고 나가면서 1, 2년을 버텨야 된다는 거죠. 제가 볼 땐 2년 뒤에, 1년 뒤에 이제 중간 선거가 있어요, 미국. 중간 선거에서 아마 트럼프가 아마 폭망할 겁니다. 100% 확신해요. 폭망. 그러면 트럼프의 힘이 확 빠진다는 거죠. 지금 내세운 모든 정책이 물거품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하면서 저희가 열심히 눈치작전, 기밀 정보 이걸 잘 유지해서 저희가 살아남는 전략을 어질리티라고 말하는 기민성,
이제 네. 발휘할 때가 뒤가 왔다. 네. 이렇게 해서 중소기업들이 아직도 희망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눈치와 기민성 네, 강조를 해 주셨습니다. 자, 현재 시가 이제 마무리할 시점이 됐는데요. 혹시 뭐 덧붙이실 말씀 있으신 분? 네. 없으면 오늘 뭐 아쉬운 부분이 뭐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얘기하자면 뭐 밤새도록 얘기해도 끝도 없겠죠. 어쨌든 핵심적인 것은 기민성, 눈치를 잘 살피고 기민하게 움직여야 된다라는 게 우리 천풍거사님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우리나라의 그 정부 리더십이 뭔가 좀 자리를 빨리 잡아야 이건 뭐 대응을 하든지 뭘 할 텐데 빨리 좀 정리가 되고 뭔가 좀 더 국익을 위한 또 국민들을 위한 정책들이 나와지고 외부의 여러 가지 그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정부 리더십이 나와주기를 학수고대하면서 다음 시간은 AI가 밀려온다. 네, 이제 바야흐로 본격적인 AI의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각 기업들이 눈치를 봤죠. 야, 이거 AI 해야 되는 거야? 뭐 AI 되긴 되는 거야? 이거 도움이 되는 거야? 이러다가 확실하게 검증이 됐어요. 이제 작년에 많은 성과들이 나왔고 2025년은 본격적인 AI 시대의 원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 바 2025년 AI 트렌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귀한 시간 내서 이렇게 자리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모쪼록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네.